예, 이제 라스트 댄스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살짝 좀 끈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첫 번째 한 두세 편은 정말로 뭔가 알찼고 갈수록 좀 이게 이미 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여기저기 인터뷰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돼서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현재 98년도랑 80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플래시백 하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는 거 보여주는 거는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 두 편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98년도의 마지막 시즌에 이스턴 컨퍼런스 파이널스랑 그리고 NBA 파이널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상대 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꽤 강한 팀이었다. 질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됐고요. 근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늘 재밌긴 한데요. 마이크 조던의 인감이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을 얼마큼 챙기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 아무나 이런 마이클 조던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항상 받는 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 건지 보여주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되게 큰 중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과정 같은 걸 보여줌으로써 그 결정적인 게임 위닝 샷이나 그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전 마이클 조던 라스트 댄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최배달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람의 파이터라는 만화책 그리고 영화도 있었고 일본 버전도 있어요. 그게 그 최영희라는 최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오야마 마츠다스라고 일본에서 공수도 극진 공수도라는 무술을 만드신 분이고 원래는 한국 분이신데 아, 이분이 엄청나게 그 뭐랄까 그 정말 인간미랑 그 배려심이 넘쳐 흐르는 분이셔가지고 일부러 한국에 안 들어온 이유가 일본에서 공수를 그만큼 키웠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태권도의 그 성장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유로 한국에 안 들어왔었던 그런 깊은 생각이랑 뭐랄까요 좀 빅픽처를 볼 줄 아는 그런 대인배였는데 이분 이제 아드님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뭐 황소를 때려잡은 소문인데 황소를 때려잡는 게 힘든 일이냐 뭐 불가능한 거냐 아니라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은 방법은 다 나와 있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 과정은 아무나 극복하고 겪고 마스터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 노력은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걸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분은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를테면 뭐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단련하면은 황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 황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모든 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결국에 빅픽처 그 스토리 핵심은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같은 걸 딸 때 그 최영희 사범님 최배달 사범님은 눈물을 엄청 흘리신대요. 왜냐하면은 그 금메달을 따면서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 금메달 따기의 과정까지의 그 노력이 너무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을 했고 고전을 했고 중간에 관둬야 되나 생각도 하고 내가 이 길이 맞는가 그런 의문도 들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던가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스트 댄스 같은 경우도 그 마이클 조던의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보통. 하이라이트가 생기기까지의 그 과정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거를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상업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주는 그런 과정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편이 있으면서 이미 저처럼 골수 팬이어가지고 웬만한 거 다 보고 아는 사람들을 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마사당님에 대해서 모르고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의 농구 선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요즘 신세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두 양쪽 패널들, 양쪽 시청자들을 어느 정도 적당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살짝 양쪽의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같기도 해요. 마지막 두 편은 그냥 좀 하이라이트 리얼 많이 보여주고 어, 제일 중요한 얘기는 스티브 커 얘기였던 것 같아요. 스티브 커가 지금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감독이고 그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영진이랑 그 제너럴 매니저랑 오너들이랑도 어느 정도 그 스티브 커의 입김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이 뭐랄까요 그런 거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당시 시카고 불스에서는 되게 작은 롤 플레이였던 거죠. 키도 작고 이제 뭐 특별히 뭐 특출만 능력은 없는데 특히 슈팅은 하나만 확실히 해서 97년도 결승에서 마이클 조단의 신뢰를 얻어서 위닝샷을 넣었었죠. 그 전에는 존 팩슨이 있었고, 근데 스티브 커랑 마이클 조단이랑 살짝 겹치는 게 스티브 커도 아버지를 잃었는데 아버지가 그 베이루트인가 거기서 교육기관, 교육 아카데미, 뭐 학교 거기 총장 프레지던트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테러리스트들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이클 조단이랑 아버지 얘기는 서로 안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배경이나 그 아픔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 공감도는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기보다는 마이클 조단한테 일방적으로 맞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나중에 결국엔 길이 겹쳐서 결승에서 그런 그림 같은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롤플레이어인데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스티브 커도 대단하고,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과정을 또 스티브 커가 밟았다는 거죠. 열심히 정말 그 순간을 위해서 한번 반짝거리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마이클 조던도 알고 있고, 웬만하면은 뭐 밀리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않는 스티브 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디아나 페이서스가 7차전까지 불스를 끌고 갔는데 그래서 그냥 레지 밀러 인터뷰 살짝 짧게 있고 좀 더 깊이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레리 버드는 워낙에 인터뷰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가 그 당시엔 감독이었지만 얘기는 별로 없었고요. 유타 재즈가 2년 연속으로 시카고 불스랑 붙었는데 인터뷰는 살짝 있긴 했었지만 좀 깊이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살짝 아쉽더라고요. 존 스타크턴이 워낙에 코트에서는 좀 더티 플레이어라고 좀 터프하고 그런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이 코트 밖에서는 정말 모든 선수들이랑 사이가 좋게 되게 훌륭한 그 뭐랄까요, 정말 좋은 성격을 가진 열심히 일하고 성격 좋은 직장 동료이니까 마이클 조단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해주긴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 불스의 대단함도 있지만 유타 재즈가 물론 운이 어느 정도 따르긴 하겠죠. 유타 재즈가 좀 결정적일 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 7차전에 슛이 굴러 나오는 걸 한번 보여주는데 유타도 그런 게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치명적이었죠. 칼 말론이 자유투 놓치는 거 특히 치명적이었고, 칼 말론 때문에 졌어요, 제가 보기엔. 물론 칼 말론이 그런 사고 친 거를 만회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정말 존재감이 대단했고, 시카고에서 로드먼이 좀 괴롭히거나 좀 이렇게 좀 방해하긴 했지만 아마 제일 막기 힘든 상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말년에도 칼 말론은 레이커스에 와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너무 빨리 적응해가지고 필 잭슨이 엄청나게 칭찬했고, 샤키론이랑 코비 브라이언트, 칼 말론이 다치지 않았으면 2004년에 챔피언 먹었을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칼 말론이 되게 뭐랄까요, 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되게 지적인 선수였으니까요. 이 고독 같은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조던이 한 명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You need to be selfish to succeed.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정상에 도달하면은 그때는 you need to be approachable. You need to be open to communicate. 그러니까 그때는 베풀 줄도 알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조던은 되게 말로만, 이론으로만, 슬로건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조던이라는 대단한 선수를 다른 선수들과 확실하게 분리해놓는 그런 결정적인 특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재밌는 건 레지 밀러가 루키 때 막 조던을 막 열심히 맡고 있었는데 그 팀에서 척 퍼슨이라고 우리나라 KCC 와서 코치도 했었던 분인데, 척 퍼슨이 되게 터프한 슈터고 이제 레지 밀러 선배였는데, 레지 밀러랑 마이클 조던이 붙었을 때 조던이 좀 상태가 안 좋았는지 레지 밀러가 뭐 전반에 뭐 10득점 정도 하고 마이클 조던이 거의 뭐 2득점 이 정도여가지고 척 퍼슨이 야 밀어붙여, 쟤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니까는 레지 밀러가 얼떨결에 그냥 뭐 선배가 트래시 덕하라고 하니까는 뭐 어이 마이클 조던 선배, I heard you walk on water. 뭐 물 위를 걸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 왜 이러시나 뭐 이런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제 레지 밀러는 그때 뭐 10점 넣은 게 이게 게임 끝날 때까지 끝이었고 조던은 한 30득점 한 다음에 나가면서 Don't trash talk Black Jesus. 아 이게 저는 블랙 지저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전에 레지 밀러가 I heard you walk on water 물 위를 걸어 다니는 분이시라면서 이걸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되받아치는 트래시 토크였다는 걸 알고 나서 한층 더 상큼하고 마사다님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팀 그로버라고 마이클 조던 트레이너가 이 라스트 댄스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은 둘이 이제 어느 정도 진짜 공감대가 되게 크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고 마이클 조던은 야구를 하러 마음먹기 전에 이미 팀 그로버한테 야구몸 만들 준비하자고 부탁을 하고 항상 한두 발 앞서서 준비를 하는 그런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던을 트레이닝하면서 힘든 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그 스타 애틀릿 트레이너로 성공한 이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몸을 키우게 자기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너 나랑 운동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를 트레이닝 시키려면은 이거저거 네가 원하니까는 그거 다 할 수 있게 하면서 그거를 compensate, 그거를 감안해서 뭔가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더 다른 훈련 트레이닝 메서드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마이클 조던도 이제 뭐 군것질하고 뭐 늦게까지 놀거나 아니면 시거 같은 것도 자주 피는 거 보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뭐 금주 금년 그렇게 딱 시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이제 트레이닝 레지먼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면에서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몸이 안 좋은데 97년도에 기절할 것 같은 몸 끌고 와가지고 플루 게임이라고 했죠.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마이클 조던이 38득점을 해서 이겼다 결승에서 그 게임을. 근데 플루가 아니라 푸드 포이즈닝 식중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 밤에 조던이 이제 좀 입이 심심하다고 뭐 먹을 거 없냐고 해가지고는 그 주변에 스태프들이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피자 딜리버리 한 데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 피자를 5명인가 배달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좀 의심스러워해가지고 팀 그로버가 먹지 말라고 했더니 fuck you 하고서 먹었대요. 조던이. 뭐 팀 그로버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몸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우연히 안 좋은 피자가 온 건지 아니면 뭐 유타 팬들이 피자를 그렇게 뭔가 뭘 타서 조던을 아프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마이클 조던이 이거 어느 정도 팀 그로버랑 짜고서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레거시 전설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화려하고 재밌게 만든 양념을 친 건지 어떤 건지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수도 있겠죠. 안 밝혀질 수도 있고. 조던이 지금 뛰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룰로 지금 선수들이 뛰면은 이를테면 르브론 제임스가 90년대 그 핸체크가 있고 많이 거칠 때 뛰었으면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르브론 제임스 그 어마어마한 그 육체적인 뭐랄까 우월함의 표본인 르브론 제임스가 그 스피드와 그 힘으로 똑같이 상대방을 핸체크하고 피지컬하게 수비를 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선수가 지금 와가지고 편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선수가 그 당시로 가서 반대로 이를테면 카와이 레너드나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이 그만큼 거칠게 또 상대방한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잘 생각 안 하고 걔들이 수비수가 거칠게 하니까 당할 거라는 생각만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고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좀 더 선수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내구성이 더 단단했던 것 같아요. 로드 매니지먼트 같은 컨셉이 전혀 없었고 될 수 있으면 82게임 다 뛰고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고 그러니까 글쎄요. 어떨지 과연. 하지만 그 킬러 인스팅크트 조던이 가지고 있던 킬러 인스팅크트는 되게 보기 드물다고 하죠. 러셀 웨스트브룩은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제어 장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닥돌해가지고 좀 턴오버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나마 제일 근접했었는데 예 글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라스트 댄스라고 했지만 마이클 조던이 1년 더 뛰었으면은 뭐 구단주랑 뭐 제리 크라우스랑 제리 레인스도르프가 제대로 오퍼를 해서 팀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했으면은 챔피언십 하나 당연히 먹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제리 레인스도르프랑 이제 제리 크라우스랑 그쪽 매니지먼트 구단주랑 제너럴 매니저 그쪽 사람들 얘기로는 피펜은 그때 상태가 안 좋아서 그 98년도 결승에서 거의 막판에 뛰지도 못할 정도였고 얼마나 잘 컴백할 수 있을지 모르고 로드만은 결승하는 도중에 프로레슬링 대회를 나갔다가 올 정도로 이게 집중력이나 그런 거를 되게 믿을 수 없었고 필 잭슨도 뭐랄까 그 팀에서 네가 82승을 해도 계약 안 할 거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필 잭슨도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 분위기였고 마이클 조던은 모르겠네요. 마이클 조던은 문제가 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직접 그 프런트 오피스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지금 최근 마이클 조던 모습 보면은 손을 이렇게 벌린 거 보면은 손 하나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조던의 자서전 중에 하나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워싱턴에 돌아와서 뛰었을 때 조던이 그다지 뭐랄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그 시거 커터 있잖아요. 시거 커터 가지고 뭐 장난치다가 여기 손가락 엄청 깊게 베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공을 잡고 이렇게 펌프 페이크 하는 거를 예전처럼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립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죠. 그것도 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100%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티브 커 같은 경우도 좀 더 좋은 연봉 협상으로 다른 팀에 갔었고 다른 롤 플레이어들도 어느 정도 급이 올라서 이제 이 셀러리 캡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을 테고 하지만 또 반대로 만약에 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대로 가보자 하고서는 감정적으로 계산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나와서 한번 다시 꾸려서 갔다면은 글쎄요 모르죠. 99년도에는 시즌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때 락아웃이 있었어가지고 그 선수들이랑 NBA의 그 협상 관계에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시즌이 절반이 날아갔으니까 그만큼 또 푹 쉰 만큼 더 쌩쌩한 불수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